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인천에 사는 3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말 아시죠? 좀 거친 표현으로 얼굴에 철판 깔았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나랑 동서관계인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사람 열불 나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하도 기고만장한 동서와 동서가 한 천태만상이 괘씸해서 복수를 좀 해줬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제가 너무했대요. 저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한 건데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여러분이 듣고 한번 판단해 주세요. 원래 동서내외랑 저희 부부는 사이가 좋았어요. 결혼한 시기도 동서내외가 3년 빠르고 저희 부부가 뒤이어서 따라서 있고 동서 부부가 자리 잡은 아파트에 저희 부부가 입주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깝게 지냈죠. 바로 옆동에 살았거든요. 주말에는 캠핑도 가고 여름 휴가 때는 꼬박꼬박 같이 강원도로 놀러도 가고요. 저는 원래 성격이 남한테 그렇게 으스대고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는 성격이 아니라 동서를 나름 예의를 갖춰서 대해줬고 동서도 그런 저를 잘 따라주면서 둘이서는 평일 주말 상관하지 않고 거의 친구처럼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왜 TV 6시 내 고향 같은 데서 동서랑 형님이 서로 친구처럼 지내서 같이 여행도 가는 그런 사이 본 적 있으시죠? 저희가 딱 그렇게 잘 지냈었어요. 정말 그 일만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친구 한 명 없이도 동서랑만 재미나게 살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참 사람 마음처럼은 안 되더라고요. 문제의 발단은 시모였어요. 저는 시모는 자식 사랑이 아무리 커도 결혼한 자식, 특히 아들하고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좀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부부가 잘 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시모가 툭 하면 우리 아들 하면서 그 집을 들락날락하면 며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모가 그런 성격이었어요. 아들 끼고 사는 아들 바보 있죠? 거기까진 좋은데 그게 동서의 질투를 산 거예요. 동서는 어릴 때 다리에서 떨어져서 오른쪽 발이 불편한데 약간 걸을 때 절뚝거리는 정도이고 그래서 장애 등급까지 받아서 살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서방님도 약간 동정심이 강한 성격이라서 대학 때 동서를 보고 도와주다가 애정이 생겨서 결혼한 케이스고요. 서방님은 결혼하고 한 번도 곁눈질 안 줬을 정도로 동서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거든요. 동서가 미인은 아니었는데 나름 얼굴이 예뻤거든요. 그리고 다리도 절뚝거리니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런 둘이 인꼬부부로 불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인꼬부부 사이에 호랑이 한 마리가 끼어든 거예요. 제가 동서랑 같이 동선에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있으면 주말에 어김없이 벨이 울려요. 혹시 집에 있니? 또 오셨나 보다. 그러려니 해. 잠깐 있다 가시겠지. 형님 모르셔서 그래요. 보통 5시간이에요. 5시간? 진짜? 대박. 그러니 제가 미치죠. 매주 저렇게 오세요. 저는 동서 말만 듣고는 잘 안 믿겨지긴 했어요. 시모가 아무리 자기 아들이 좋고 보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동서가 있는 집에 매주 주말마다 와서 5시간씩 죽치고 앉아있다는 게. 근데 동서 말로는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가끔은 잠도 자고 간다는 거예요. 그날도 제가 있는데 시모가 동서 눈치를 전혀 안 보고 자기 아들 어와둥둥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이구 우리 아들 요즘 살이 쑥 빠진 거 봐. 네가 밥 잘 안 챙겨 먹이는 거 아니니?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한 끼에 밥 2그릇씩 꼬박꼬박 잘 먹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밥 2공기가 영양이 되니? 고기 반찬, 단백질을 많이 먹여야지. 너 맨날 배달 음식 돌리고 그러잖아. 어머님, 동서 요리 잘해요. 저도 가끔 주말에 와서 얻어먹는걸요? 보다 못해 제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때 동서의 똥 씹은 표정이란 시모는 정말
동서를 장가간 아들집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았죠. 동서가 보는 앞에서 아들 발톱 깎아주는 노모면 말 다 했잖아요. 서방님도 사람이 눈치라는 게 있으면 그쯤 되어서 엄마를 돌려보내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말에 자기 엄마 올 때만큼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왕처럼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대요. 하여튼 한국 남자들은 이게 문제죠. 아무튼 그러다가 동서가 뭐가 수가 틀렸는지 주말에 아예 시모가 오는 날은 집을 나가더래요. 한 번은 제가 갔는데 집에 시모랑 서방님만 있길래 동서는요? 그랬더니 둘 다 아무 말도 안 해요. 동서는 전화를 안 받고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그 일이 터진 거죠. 제가 주말에 모처럼 빨래 돌리고 집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배를 막 누르면서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문을 좀 빨리 열어봐 어서.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너 혹시 지금 운전할 수 있니? 에? 운전? 갑자기 왜? 어디 가게? 아무것도 묻지 말고 주차장에서 차 좀 꺼내와라. 나는 둘째 불러서 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지, 무슨 일인데 그러셔. 말이라도 좀 해봐요. 아니, 입 다물고 얼른 차 꺼내오래도. 시모가 그렇게 정색한 건 저도 처음이었어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아무 말 없이 추리닝 입고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시모의 손이 덜덜덜 떨리길래 제가 어머님, 물 한 잔 드릴까요? 그랬더니 고개만 끄덕끄덕했어요. 그리고 저더러 서방님한테 전화 좀 하라고 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라더군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죠. 시모의 손이 저렇게까지 덜덜 떨릴 일이 뭘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제 전화를 받은 서방님도 당황하기 마찬가지였죠. 추리닝 바람에 모자만 쓱 쓰고 나오시더니 표정이 벙쪄 있어요. 제가 안 되겠어가지고 서방님 지금 날이 좀 추워요. 잠바 입고 나오세요. 얘기했더니 그제야 고개를 끄덕거리고 가서 잠바 챙겨 입고 나오셨고요. 넌 집에 있어라. 내가 둘 데리고 가려니. 네? 저는 가지 말아요, 어머님? 뭐 좋은 일이라고 셋씩이나 대동해서 가겠니? 내가 전화할 테니 넌 집에 있어. 엄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시간이 없으니 갔다 와서 얘기하자. 얼른 차 시동 걸어. 그렇게 남편하고 서방님과 시모가 셋이서 차를 타고 나갔죠. 갑자기 왜 그러나 싶기도 하고 저만 빼고 셋이서 갔다 올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동서는 전화도 안 받고 집에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저는 하는 수 없이 집에서 몇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밤 7시쯤 나갔으니까 시간이 한 11시쯤 되었으려나? 제가 소파에서 깜빡 잠든 사이에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번호가 뜬 걸 보니까 낯선 번호여서 안 받을까 하다가 찜찜해서 받았어요. 여기 땡땡 경찰서입니다. 지금 사고 현장에서 번호를 찾다가 연락드리게 됐어요. 네? 사고요? 무슨 사고요? 자세한 건 저희도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일단 이쪽 서로 내일 일찍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청천벽력이었죠. 갑자기 난데없이 경찰서라니. 저는 살면서 경찰서 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무튼 다음날 부랴부랴 차를 몰고 경찰서로 갔죠. 무려 경남경찰서더라고요. 그 먼 데에서 대체 무슨 사고가 난 걸까 해서 현장에 도착해보니 시모가 울면서 앉아있더라고요. 동서는 거기서 시모한테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뭐 잘했다고 우세요, 우시게. 어머님,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 생태 같은 아들 불쌍해서 어쩌냐 어째? 응?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형님, 이 일을 어째요? 죽은 사람들 억울해서 어쩌냐고요. 사고였죠.
교통사고였어요.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모랑 서방님이 고속도로에서 차가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가드레일을 박으면서 차가 2번 굴렀고 남편과 서방님은 즉사를 했죠. 무슨 천운인지 시모만 멀쩡하게 살았던 거예요. 거기까지 들었는데 저는 그 다음 순간은 기억이 없어요. 동서 말로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가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는데 그때도 현실이 믿겨지지가 않아서 저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서 엉엉 울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은 건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어느 날 시모를 따라서 급하게 추리닝 하나 걸쳐 입고 나간 남편이 시체가 되어 오다니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별의 별일이 다 있더군요. 아무튼 제가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왔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서 있기만 했던 저랑 대비가 된 건 동서였죠. 동서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더군요. 하지만 동서는 저에 대한 분노가 차 있었던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멍하니 있던 저에게 갑자기 뺨을 후려갈기더군요.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제가 맞고서 바닥에 굴렀는데 저는 정신이 없어서 제가 맞은 줄도 몰랐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남편, 형님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또 무슨 말이고. 형님 남편이 운전한 차잖아요. 그 차만 안 탔어도 저희 남편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동서,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이러는 거 경우에 맞지 않아. 경우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이 마당에도 형님 노릇 하시려고? 허세 장렬이네 정말.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상황 쫑났다고 이 여자야. 정신 차려. 시어머니랑 당신 남편 때문에 우리 남편이 죽은 거야. 시모가 그 밤에 지랄하지만 않았어도 남편이 차를 타고 올 일도 없었을 거고. 그렇게 동서는 제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거기까진 상관없었는데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궁금하더라고요. 장례식이 진행될 동안 시모는 충격 때문인지 아무 말이 없었고 그렇게 넋이 나간 채로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마음을 먹고 시모를 찾아갔죠.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 사고가 난 건지 시모의 입으로 들어야 했어요. 어머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내 죄다. 내 죄야. 이게 다 내 죄야. 자세히 좀 말씀해 보세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네 동서 잡으러 간 거였어. 동서를 잡으러 가요? 그래. 내가 그걸 차라리 안 봤어야 했는데. 사건의 발단은 시간을 뒤로 돌려서 1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시모는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동서가 다급하게 내리는 걸 봤나 봐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칠 뒤에도 또 같은 차에서 내리길래 시모도 의아해서 그 다음에는 그 차 번호랑 차를 눈여겨 봤다가 또 주차장에 언제 오나 봤나 봐요. 그런데 며칠 뒤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차를 우연히 본 거죠. 썬팅이 되어 있어서 자세히 다가가서 봤더니 그 차에서 동서가 웬 남자랑 부둥켜 안고 키스를 하고 있었던 거죠. 동서는 시모랑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랐고 그 순간 차는 급발진을 해서 아파트를 빠져나갔고요. 그 다음에 시모가 동서한테 너 요즘 바람 피냐고 하니까 발뺌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 주차장에 그 차가 오지를 않은 거죠. 시모는 이미 꼬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증거가 없는 채로 동서를 계속 닥달만 했나 봐요.
동서가 주말마다 집을 나간 것도 그 때문이었고, 시모가 주말마다 집을 온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알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네 남편이 알아서 좋을 게 뭐 있겠니? 괜히 분란만 생기지.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저한테는 말씀하셨어야 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지만 나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한다. 차라리 너한테 처음부터 터놓고 말했으면 그 밤중에 차를 타고 나갈 일까지는 없었겠지. 그날 밤에 시모가 남편과 차를 타고 나간 이유는 결정적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죠. 시모는 동서 몰래 휴대폰을 열어서 카톡 내용을 들여다봤고 그렇게 바람핀 성대와 바닷가에 놀러 가기로 한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다급하게 증거를 잡으려고 남편과 서방님을 대동하고 그 밤에 차를 타고 갔다가 변을 당한 거죠. 당연히 바람핀 증거는 못 잡은 거고요. 서방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그 증거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네? 그게 무슨... 제가 바람을 폈다면 이혼 사유인데 지금 쟤한테 사망보험금이 가는 게 맞지 않다는 거지. 어머님은 그걸 안 주시겠다는...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다. 내 아들 놔두고 바람핀 년한테 아파트 반을 쪼개주는 게 맞니? 어머님 입장에선 그렇겠네요. 내 입장이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도 그럴 거다. 소녀는 벌을 받아야 돼. 제가 한번 말을 꺼내볼까요? 아니, 너는 일단 모르는 척하고 나랑 같이 증거를 좀 붙잡자구나. 아직까지는 계속 발뺌을 하고 있고 보험금 타면 아마 그놈의 자식이랑 따로 살림 차리겠지.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한 거다. 네 남편도 억울하게 죽었잖니. 그년이 바람만 피지 않았어도 이런 사고가 날 일도 없었을 테고. 시모는 그 순간에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시모 말을 듣기 전에는 서방님이 죽은 게 운전한 남편 잘못이라고 내심 생각했던 저였는데 서방님을 죽인 건 내 남편이 아니었고 내 남편을 죽인 건 다름 아닌 동서라는 확신이 든 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 동서가 그 순간부터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혼자 즐기자고 남편을 나몰라라 한 것도 괘씸했는데 한편으로는 저를 속이고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것. 저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분노가 솟구쳤죠. 저는 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 만나자고 했어요. 동서는 굳이 저를 피하지는 않더군요. 집에서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용한 카페로 동서를 불러냈죠. 남편이 죽은 게 충격이어서인지 아니면 새 남자와 남편을 죽인 보험금으로 새 살림을 차릴 게 기뻐서 그런지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으로 나타나더군요. 동서가 바람 폈다며? 저도 남편한테 복수를 한 거예요. 무슨 복수?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상대가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 남편도 느껴봐야죠. 그럼 일부러 바람을 폈다? 이 사람을 지금은 사랑하기도 해요. 남편보다 자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뭐 남편이 죽길 바란 건 아니에요.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남편 죽은 거 비참하고 슬퍼요. 안 믿겨지는 건 왜일까? 제가 보험금 노리고 일부러 그런 거라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교통사고를 의도적으로 설계할 만큼 머리가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그날 남편이 시모랑 저를 쫓아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요. 변명은 그럴듯하네. 그런데 보험금은 타먹을 거잖아. 그리고 그 남자랑 살 거고. 형님, 유치하게 이러지 마세요. 죽은 사람만 억울해요. 지난번 장례식장에서 내가 서방님 죽인 거라고 했지.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사실 두 사람을 죽인 건 동서 아니야?
그런 식으로 변명하신다고 형님 남편의 죄가 가려지지 않아요. 살아 있었다면 아주버님 깜빵으로 가야 했어요. 인연이 뚫린 입이라고 잘도 짓거리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냅다 동서 얼굴을 주먹으로 쳐버렸어요. 동서는 코피를 쏟더군요. 그걸 보고 조금 놀라긴 했지만 속은 후련했어요. 적반하장이라고 방귀 낀 년이 성낸다고. 바람핀 년이 지금 어디다 대고 누굴 살인자라고 하는 건지. 이건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받아들일게요. 다음번에는 저도 손이 나가요. 네가 보험금 어디까지 타갈 수 있나 한번 보자. 내가 네 불륜의 증거 만천하에 공개할 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무슨 수로 증명하시려나 궁금하긴 하네요. 두고 봐.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누구 뒤를 추적하거나 신상을 털거나 한 일이 없었어요. 그 흔한 SNS도 안 하는 저라서 친구들도 제발 소식 좀 들려달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 순간은 반드시 그 동서년 죄를 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동서년이 바람핀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시모는 아들 둘을 잃은 충격이 너무 컸는지 몸져 누워버리더니 급기야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시모 병 수발할 사람이 저뿐이었던 터라 저는 시모한테 간병인을 붙이겠다고 했죠. 어머님, 제가 증거 잡아올게요. 꼭 증거 찾아야 한다. 나 신경 쓰지 말고. 사망보험금 지급 중단 청구 행정소송 넣었어요. 잘했구나. 저 시간을 벌었으니 최대한 증거를 모아보렴. 몰랐는데 민사로 사망보험금을 가처분 금지 신청을 낼 수 있더라고요. 동서 앞으로 무려 12억이라는 돈이 갈 판인데 살인자이자 불륜녀가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없잖아요. 저는 일단 시모의 증언과 저의 진술서를 토대로 소송을 했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냈죠.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제 연락을 전혀 받지 않던 동서 대신 웬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군요. 전화를 받아보니 동서랑 바람핀 그 남자였어요. 저더러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딱히 안 만날 이유는 없어서 이틀 뒤에 집 근처 카페에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이더군요. 말끔하게 슈트를 입고 왔는데 아마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 같았어요. 왜 동서가 이 남자한테 푹 빠졌는지 알겠더군요. 물론 저한테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가처분 신청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게 인용이 되었고요. 이 정도면 거의 실시간 중계 수준이네요. 두 분이 같이 살고 있나 보네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몰라요? 사람이 둘씩이나 죽었는데도? 그건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 둘 탓이 아니자. 생각보다 순진하시네.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튼 저의 관심사는 두 부부의 공동재산을 내연남인 그쪽이 동서와 함께 가져간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분과 그 사람의 죽음은 저희 관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12억은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돈이죠. 그게 무슨 차일까요? 결국 그 돈은 아내에게 상속될 것이고 아내가 상속한 돈으로 누구와 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남자는 꽤나 꼬치꼬치 따지는 스타일이더군요. 명함을 내밀어서 저를 주는데 아니나 다를까 직업이 변호사더군요. 어쩐지 꽤 말을 잘한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자리에서는 법적 문제를 다투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남자의 면상을 보고 싶었고 그 남자는 제가 어떻게 나올지 감을 잡으러 나왔던 거겠죠. 저는 저대로 증거를 잡아서 갈 것이고 그 남자는 제 계획을 짐작할 테니 어떻게든 방어를 하려 할 테고요. 쉽지 않은 싸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동서는 자기가 바람핀다는 사실을 시모와 제가 다 알게 되자 집을 나가더군요. 그 남자와 사는지 아니면 어디다 새로 집을 구했는지 알 길이 없었죠.
제 전화는 당연히 안 받았고요. 그 남자 역시 변호사답게 사생활 관리가 워낙 철저해서 무슨 꼬리 같은 걸 남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정말 제일 난감했죠. 어떻게 하면 둘이 바람핀다는 증거를 찾을지 답답해하고 있는 찰나에 동서 쪽에서 가처분 취소를 다시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냈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증거가 없으면 고스란히 동서에게 아파트를 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서는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오히려 회유를 하더라고요. 녹음 같은 건 할 생각 마세요. 이 사람이 그러는데 전화상 코멘트는 구체적인 물증으로 보기 어렵대요. 항상 상대편이 유도할 수 있어서. 변호사 다 됐네? 그러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형님. 이제 와서 형님? 그리고 뭘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형님도 솔직히 말해 이쪽 집안의 남이잖아요. 저처럼. 그렇다 쳐. 그래서 저를 도와주세요. 가처분 취소해 주시면 제가 반 드릴게요. 구미가 당기네. 반씩이나 괜찮겠어? 변호사가 가만히 있을까? 형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서로 사랑해요. 돌아가신 서방님도 동서를 많이 사랑했을 텐데 별로 생각이 없으시군요. 미안한데 이건 정의 실현의 문제야. 동서가 서방님을 죽인 건 아니지만 나는 남편을 죽인 게 동서라고 생각해.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데 남편을 죽인 건 바로 형님과 아주버님이죠. 나름 피해자로 역할 몰입을 확 하셨네요.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하세요. 설득이 안 되는 상대방과 오래 대화를 하는 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죠.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증거를 찾지 못하면 아파트는 고스란히 동서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꽤 유명하다는 심부름센터와 탐정들을 고용해봐도 동서와 내연남의 증거는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거의 포기할 뻔한 찰나였어요. 시무가 힌트를 주지 않았다면요. 시무는 과연 인생을 오래 살았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혜가 있더군요. 제가 이렇다 할 증거를 못 찾고 끙끙거리고 있는 걸 보더니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애가 참 일머리가 없다. 잘 생각해봐. 그 둘이 살림 차리고 붙어 산다고 하면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지 않겠니? 네? 그게 뭔데요? 둘이 붙어 살면 아마 임신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지. 아, 걔는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그 사실을 숨기고 싶을 거고 행정소송 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아마 조용히 병원에 다니고 있지 않겠니? 그러면 제가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혹시 그 남자애라는 것만 입증한다면 말이다. 증거는 결정적이겠지. 정말 그렇겠네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자연스러운 결론 아니겠니? 아마 그것까지 숨기지는 못할 거라. 네가 사람 한 명 붙여서 걔가 어느 병원 산부인과 드나드는지부터 파악하면 되겠네. 정말 굿 아이디어네요. 평소에 팔불출처럼 아들네 집 드나드는 것만 알던 시모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라곤 믿을 수 없을 만큼 신박하긴 했어요. 아무튼 시모 말 맞다나 동서가 임신을 했고 산부인과에 다니는 것까지만 먼저 파악해도 일이 쉽게 풀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서가 매일 어디를 나가는지 사람을 붙여서 살펴보기 시작했죠. 워낙 성격이 철저한 여자라서 웬만한 곳은 차로 이동을 하고 절대 대중교통을 안 타더군요. 하지만 심부름센터 직원이 따라붙기엔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었죠. 미행을 해도 들킬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동서의 일주일을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격주 수요일마다 산부인과에 가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임신을 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 자주 산부인과에 드나들 리가 없었죠. 게다가 그 내연남과 동행하면서까지 간 거라면 100%라고 봐야죠. 저는 증거 사진을 찍었고
그걸 통해서 친자 확인 요청을 법원을 통해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충실히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모한테도 이 사실을 알렸죠. 제가 그렇게 조사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동서는 의기양양하게 저랑 시모를 싹 무시하더군요. 이제는 자기 짐을 다 빼고 아예 그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살렸는지 저랑 시모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라는 걸 한답시고 나타났더라고요. 형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사실 딱히 저한테 해준 건 없으시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한 집 가족처럼 살던 사이인데 말이 좀 심하네. 너처럼 악마 같은 년은 누가 불행할 거야. 몸 조심하거라. 어머님, 이제 하다못해 저를 협박까지 하세요? 그러다 병원 또 입원하실라. 뭐가 어쩌고 어째? 동서, 지금 모든 일이 동서가 원하는 대로 되어간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거야말로 큰 오산이야.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거든. 뭘 하셔. 진짜 돈이 무섭긴 무섭구나. 두 분 아주 작정하고 덤비시는데요? 저한테 12억 안 주시려고. 나중에 네가 필면서 울 날이 올 거다. 두고 봐. 뭐 하시고 싶은 말 실컷 하세요. 어차피 오늘이 피차 얼굴 보는 마지막 날일 테니. 그리고 동서는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면서 사라지더군요. 동서가 사라지고 난 뒤 시모가 걱정스러운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니? 기회는 한 번뿐인데 혹시라도 이번에 치면. 일단 마음은 내려놓고 계세요. 그 돈 아까우시겠지만 이번 소송이 끝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번에 이겨야지. 내가 천연 잘 사는 꼴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볼 것 같구나. 제가 한번 힘껏 해볼게요, 어머님. 하지만 결국 배우자 재산 청구 불복 소송에서 저희는 지게 되었죠. 법정에서 동서의 불륜 사실을 모두 까발렸는데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어요. 동서와 그 내연남은 저희가 증거 사진을 내밀자 흠칫하더니 재판 결과를 보고 둘이 땅을 치면서 웃더군요. 거 봐요. 내가 뭘 했어요. 소용없대도. 아직 졌다고 생각은 안 해, 동서. 아이고, 우리 어머님 배 아파서 어째? 12억 그거 아들 목숨값하고 바꾼 건데, 그죠? 그래도 줄 돈은 주셔야죠, 어머님. 내 인연 입 닥치지 못할까? 내가 인연 망하는 꼴 보기 전에는 절대 눈 감지 않을 게다. 네, 장수하셔야죠.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서 평생 배 아파하셔야지. 결국 시모는 그 일로 충격을 받고 2달 뒤에 돌아가시게 되었죠. 동서한테 아파트 명의가 넘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그 분노가 극에 달했는지 새벽에 심정지로 돌아가셨죠. 저는 졸지에 남편을 보내고 얼마 후 시모까지 장례를 치르게 된 거죠. 그쯤 되니까 저도 사람이 이가 갈리더라고요. 대체 저 동서라는 년이 무슨 악연이길래 이렇게 한 집안을 폭삭 망하게 하는지. 혹시 전생에 저랑 원수지간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아무튼 동서가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사람을 고용해서 동서가 살던 집 주변을 탐문했는데 때마침 동서 옆집 아줌마한테서 얘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그 남자 누군지 알아요. 가끔 집에도 드나들었어요. 네? 집에 드나들었다고요? 어떻게? 근데 나이 얘기 못할 것 같아. 그 집 사람들 다 사고로 죽었다면서요. 깨름칙해. 저한테는 무척 중요한 일이라서 그런데 꼭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그리고 여기. 어머, 이게 뭐예요? 100만 원이네? 제 작은 성의예요. 이 일은 여러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동서가 얼마나 악마였는지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여자는 꼭 벌을 받아야 해요. 좋아요. 사실 동서라는 그 여자 남편이 주말 출장을 간 날이면 그 내연남을 집으로 들였어요.
저는 바로 옆집이었는데 정말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도 어찌나 신음소리가 새벽에 크게 났는지. 제가 층간소음으로 신고하려고 녹음해둘 정도였으니까요. 녹음을 하셨다고요? 네, 녹음했죠. 아직 아기가 어려서 잠을 자야 하는데 그 내연남이 온 날은 새벽 내내 그랬으니 제가 오죽하면 마이크 연결해서 녹음 뜨고 이걸로 층간소음 소송 걸려고 했다니까요. 그럼 그 녹음 파일 저한테 파시고 법정에서 증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에이 참, 나는 그런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니까. 그럼 제가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어머머, 아유 이게 뭐야, 또 100만 원이네. 법정 증언까지 해주시면 제가 1천만 원 더 드릴게요. 그래요. 정의를 위한 일인데 내가 도와드려야지. 나 절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렴요. 제가 잘 알죠. 좋은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결정적 증거를 잡았을 때 저의 심정은 진짜 10년 묵은 체증이 사라질 정도였어요. 동서가 내연남과 불륜을 펼칠 때 옆집에서 그걸 녹음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참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증거가 법정에서 반박 자료로 유효하다는 법률적 자문까지 받은 상태에서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웬만하면 이 싸움에서 동서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길 바랐어요. 그 돈은 제가 아니라 죽은 시모 앞으로 돌려줘야 할 거였죠. 그런데 동서의 태도는 정말 뻔뻔 그 자체더군요. 그래서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이제 와 어쩌시게. 이 증거 자료면 아마 받은 돈 다 토해내야 할 거야. 그냥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 빌어. 그리고 지금이라도 받은 돈 반 돌려줘. 그럼 내가 소송 걸지는 않을게. 어머, 무서워라. 지금 제가 그걸 덥석 알겠다고 하고 형님한테 그 돈 돌려드릴 줄 알았어요? 나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동서 법원에서 망신당하면서 돈 다 토해내고 싶어? 아니, 해볼 테면 해보시라니까. 그리고 이미 그 돈 다 쓴 지 오래예요. 그럼 더더욱 큰일이네. 전액 반환해야 할 텐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동서는 참 철저한 사람이더군요. 저랑 헤어지고 나서 바로 옆집 여자한테 찾아가서 녹음 파일을 주지 말라고 협박을 한 모양이에요. 옆집 여자가 자기 너무 무섭다고 살해 협박을 받는다고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아유, 몰라요. 돈이고 뭐고. 나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왜요? 동서가 찾아와서 협박이라도 했어요? 협박이다 뭐야. 우리 집에 이름 거론하며 당신 자식도 내 뱃속 자식이랑 같은데 누구 죽일 일 있냐고. 당신 아이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어찌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지. 그 말을 들으니까 속으로 통쾌하더라고요. 동서가 초조해야 한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옆집 여자한테 그 말도 혹시 녹음했냐고 물었고 여자는 아니나 다를까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협박죄까지 추가하면 감옥에 보내버릴 수 있다고 했고 제가 보디가드를 한 명 붙여줄 테니 안심하라고 했죠. 혹시라도 옆집 여자가 마음이 바뀌어 재판에서 증언을 안 한다고 하면 정말 큰일이니까요. 안심하세요. 저런 악랄한 여자는 벌을 받아야 해요. 다음에 또 찾아오면 여기로 꼭 전화하시고요. 이게 뭐예요? 제가 보디가드 한 사람 붙여드렸어요. 혹시라도 해코지 당하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거. 어머, 지난번에 주셨는데 돈을 또 주세요? 이번 일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려요. 억울하게 죽은 여러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가볍게 넘길 일이 절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동서의 회유에 넘어가지 마시고 꿋꿋하게 잘 지내주세요. 저도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물론이죠. 절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 참 나쁜 사람인 것 같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법정 증언까지 꼭 하고 말 테니. 그리고 저는 법원에서 소송을 걸었고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했죠. 동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더군요. 동서는 변호사 내연남을 통해서 반박 자료를 준비했는데 꽤 그럴듯했어요. 자기는 이미 남편이랑 살 때부터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고 이혼을 준비하면서 내연남을 사랑하게 되었다. 남편의 죽음은 내연남과 자기의 연인 관계랑은 하등 관계없는 우연한 일일 뿐이다. 누가 변호사 아니랄까봐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더군요. 저 역시 질 수는 없어서 제 변호사를 통해서 반박 자료를 들이댔죠. 동서가 내연남과 바람을 피우느라 서방님이 한숨도 못 잔 것. 그리고 그 바람 피는 현장을 적발하려고 새벽 운전을 하다가 우연히 사고로 죽은 것. 그러므로 서방님의 죽음은 동서의 바람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정연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옆집 여자의 증언이 있었죠. 판사님은 옆집 여자에게 정말 내연남과 동서가 결혼 생활 중간에도 그렇게 집에서 바람을 피웠는지를 묻더군요. 옆집 여자는 증인석에서 동서와 제 눈치를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조금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더군요. 하지만 거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저는 어서 증언을 하라고 눈짓을 했고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성과 보수금을 떠올려 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여자가 자기는 녹음 파일대로 동서의 불륜을 직접 들었고 목격했으니 동서는 결혼 생활 동안 심각한 불륜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증언하더군요. 그 여자가 그 말을 마치고 나자 동서는 법정에서 그 여자한테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미친 여자야. 어디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자빠졌어. 조용히 하세요. 증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들 집안과는 아무런 관련은 없습니다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동서라는 저 여자가 분명히 결혼 생활 내내 남편 모르게 바람을 피웠고 또 그로 인해서 저 역시 피해를 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저 집이 이혼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자유지만 그것으로 인해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면 부부관계는 이미 끝난 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걸 계속 부정한다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이번 사건을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법원은 잠시 배심원들의 의견으로 술렁거렸고 동서는 분노에 찬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법률 자문을 받은 대로 동서의 재산 분할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판결이 내려질 때 동서가 법원에서 눈을 까디집으면서 판사한테 대든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남네요. 살면서 그렇게 험한 욕은 또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판사는 12억을 전부 토해내라고 판결했는데 동서는 돈이 없다며 길길이 뛰었고 저는 그 판결문을 가지고 동선의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계획을 밝히니 동서와 그 내연남은 저를 죽일 듯한 표정으로 대들었고요. 경매라고? 지금 누구 집을 감히 경매에 넘긴다는 거야? 미안하지만 벌써 가처분 금지 신청까지 걸었어. 이제 동서가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네? 웃기시네. 당신이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가 아파트 하나 날리고 당신 복수 안 할 것 같냐고. 이제 그만해. 양심이 있으면 돈을 토해야지. 내 남편 죽인 년이 누군데 이제 와서 돈을 토하라 말아야? 당신 그러고도 양심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경고할 때 말을 들었어야지. 인과응보야. 인과응보? 웃기고 자빠졌네. 당신 지금 이 뱃속 아이 안 보여? 당신이 우리 집 경매 붙여서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뱃속 아이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그 아이한테 뭐가 거리낄 게 있을까? 그건 동서 사정인데. 그런데 이성을 잃은 동서와 달리 내연남은 오히려 침착하더군요. 확실히 변호사라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저에게는 이미 자비가 없었죠.
이전에는 협상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지금은 저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사과를 한다고 해도 받아줄 마음이 없었거든요. 부탁입니다. 제가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경매를 중지해 주세요. 예전에 그 당당했던 태도는 다 어디 가고 이렇게 납작 엎드리시는 건지요? 이럴 거면 진작에 저랑 협상하셨어야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당신네 가족을 파탄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사랑이 일을 이렇게 비극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요. 공과 사를 명확하게 해야 하니까 공적으로는 이 돈은 반환되는 게 맞는 거죠. 정말 너무하시네요. 멀쩡한 사람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다니. 그 돈이 당신한테 가는 게 어떻게 반환되는 건데? 당신 시모는 이미 죽고 없잖아. 그래,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야. 내가 가질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천만의 말씀. 이 돈의 주인은 따로 있어. 그래서 시모 이름으로 사회에 기부를 할 거고. 기부? 지금 우리 집을 길거리로 내쫓고 그 돈으로 기부를 하신다? 돌아도 아주 단단히 돌았구만. 정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 씨발. 그럼 경매 넘길 땐 넘기더라도 나한테 얼마라도 줘. 나도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 그 집 넘어가면 거지라고, 거지! 돈이 필요한 거야? 얼마가 필요한데? 당장 생활비는 있어야 하니까 한 3개월 치면 되겠지? 1억은 줘야 할 거 아니야! 아, 내가 동서집 경매 넘겨서 판 돈으로 다시 1억을 달라? 아주 도둑놈 심보네? 이제 보니 봉이 김선달 저리 가라야 동서. 또라이 망할 년아! 나 절대 이거 용서 못해. 언젠간 당신한테 다시 복수하러 올 거니까 기다려. 알았어? 동서가 길길이 날뛰든 말든 저는 동서집을 경매로 넘겼고 곧 동서집은 70% 금액으로 팔렸습니다. 12억 집은 9억에 팔렸고 저는 원금을 다 회수하지 못했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팔려서 가격이 똥값이었죠. 그 돈으로 증거를 준 옆집 여자한테 약속대로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은 시모 이름으로 아동센터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동서 소식을 딱히 들은 게 없네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두 사람이 갈등이 생겼고 아이는 남자가 키우고 동서는 집을 나와서 따로 산다고만 들었어요.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 아마도 양육권이 남자한테 간 거겠죠. 이것도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준 대가로 자기 자식한테도 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인연이라는 게 참 기묘하죠? 저는 동서 소송을 도와준 변호사랑 인연이 되어서 그 이후로 변호사와 재혼을 하고 지금은 새로운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사람의 앞일은 정말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또 살면서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니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종교도 뭐도 없지만 언젠가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저처럼 동서나 가족과의 악연으로 인생이 잘 안 풀리는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고 살다 보면 꼭 좋은 날이 온다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